네, 채널A 긴급진단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중진 의원 모셨습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조금 전에 리포트를 보셨지만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의 증언을 마음이 착잡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께서 보셨겠지만 어제 이제 7차 촛불 집회가 있었고 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탄핵 전, 탄핵 후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셨습니까? 어제 상황. 아무래도 이제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네.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탄핵 후에 촛불 집회의 목소리는 또 엄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사실 탄핵 정국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네. 아마 촛불 민심은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게 있겠지. 30만이 국회를 움직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어제 70만, 전국적으로 100만은 네. 그래도 좀 한숨을 놓으면서 네. 정말 탄핵이 가결된 데 대한 기쁨도 있었고 네. 또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이 됐기 때문에 네. 스스로 사퇴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네. 저는 이번 7차까지 집회를 보면서 아마 세계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도 놀랐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200만 이상이 모이면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느냐. 네. 연행된 사람도 없고 네. 뒤가 깨끗하고 네. 정말 이런 데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네.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네. 앞으로 이제 헌재의 판결을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민병두 의원 보시기에 이제 광장의 요구가 조금 초점 이동을 이제 압축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는 퇴진과 또 헌법재판소의 조기 결정으로 요구는 지박될 겁니다. 그러나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요구가 관철되자 네. 노동자, 농민 등 각계 각층의 사회 문제로 요구가 진전된 분출됐죠. 것이 네. 이번에도 이제 즉각 퇴진이라고 하는 단일 보호가 있지만 앞으로는 검찰 개혁이랄지 재벌 개혁이랄지 사회 개혁이랄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요구가 넘쳐날 것이고 그것을 국회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말씀. 네, 저도 동의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헌법재판소의 결과라든지 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집약되는 것보다는 저는 네.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차분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촛불 민심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난 최순실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 내내 나온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징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1단계는 그 대통령이 이제 최순실 씨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이제 인정하면서 시작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는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하야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순실, 정유라, 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분노가 같이 합쳐져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2단계에서는 대통령이 입장을 갖다 점점 표명하지 않고 퇴진을 거부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래도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를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요. 네. 3단계는 이제 촛불 집회가 확 커지게 된 건 이제 검찰 수사 발표 이후인데요. 그 전에는 의혹이지만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는 어떤 확정된 어떤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소명이 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동안 그래도 아주 큰 주제는 아니었던 세월호 7시간 주제가 합쳐지게 되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마지막에서는 이제 탄핵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집회에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움직이는 걸 보다가 보면은 개인의 무력감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집단 심리의 효과도 틀림없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관저에 머물면서 조용히 이부 어제 촛불 집회도 지켜봤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현재 심리 상태를 어떻게 한번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활동적인 그런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요. 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본인한테는 익숙한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막 조급함과 답답함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어떤 그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2,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 3일, 3, 4일 지난 시점에서는 오히려 약간은 본인은 짐을 갖다 덜었다는 느낌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마 부끄러운 지금 좀 일이죠. 예. 국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더 할 말이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네. 저는 방금도 인터뷰를 들었습니다마는 네. 저는 대통령께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심정이 본인은 아직도 어떤 국민들 앞에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4년 동안 국정을 농락당하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뭐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본인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통령께서 3번의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거짓말을 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네. 정말 대통령이 솔직하게 네. 잘 시인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다면 네. 저는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혁명은 매일같이 급격하게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피를 보면서 진행하는데 이거는 주말마다 네. 점차 수를 늘려가면서 가족 간의 데이트, 애인 간의 데이트 이런 어떤 그 해방감과 만족감과 우리가 승리했다는 네. 자신감 이런 것들로 혁명이 진행된 걸 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 제가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대한민국 촛불 시민을 지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갖다 그 전에 11월 달에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외신이 그 점을 갖다 많이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네. 이것이 브렉시트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현상이다 뭐 이런 것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지점도 물론 있겠죠. 네. 3년 전에 모두가 세계가 모두 일본처럼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국의 정치가 극우화 아니면 네. 극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이 광화문에 나와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시민들의 마음의 기저 속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네. 사실 이렇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네.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네. 사실 이제 그런 정말 우려가 있는 반면에 네. 사실은 그 외신에서 아마 촛불 민심을 전했을 네. 것이고요. 소위 우리가 이제 촛불 혁명의 그러한 모습을 전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또 우리에게 긍정적 국가 브랜드가 될 수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촛불 민심을 조금 전에 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민심의 저는 내면에는 결국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결국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정치권이 이것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저는 앞으로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저는 빠르게 결국 탄핵 결정이 나고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국가 안보입니다. 전 군의 경계 태세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사전 대비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흔들림 없는 우리의 국정 운영 상황을 세계 각국, 특히 주요 우방 국가들에 충분히 설명해서 대외 관계의 신뢰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자, 주승용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은 황교안 대행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데 총리가 대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서 국회와 정부가 협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국회가 총리, 입니다.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렇죠. 중대사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현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 수행은 또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정말 이제는 모든 행정부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청와대가 마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가 국민의 선출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하고 네. 모든 것을 협치해서 네.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렇죠. 국회도 정말 지금부터 정기국회 끝났습니다마는 네.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네. 국민들한테 보여줄 때 국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황교안 총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3, 4개월 동안 그동안 공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그냥 관리만 하는 네.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만은 네. 그런 것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는 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매사를 어쨌든 청문회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네. 국회와 함께 논의한다면 네. 경제부총리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네.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공석이지 끼어 않습니까? 있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예. 회사 지금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사드라든지 뭐 이게 역사 국가수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에 네. 대해서도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황교안 총리는 정말 이 국정을 밀어붙이기식이라든지 어떤 네. 정책을 결정하는 선에서는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병두 의원도 보시기에 지금 그동안 민주당은 약간 여기서 입장이 애매했다가 총리 퇴진까지도 요구했었던 게 이번 탄핵안 직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일단 황교안 총리 권한대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경우 이 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상황 관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거 관리인데 네. 지난 4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수사를 갖다 지휘하면서 이것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지휘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남은 상황 관리에 있어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를 관리하는 법무장관이랄지 안행부 장관 같은 경우 네. 국회 추천을 받아서 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두 번째는 제가 뭐 탄핵 가결되기 전에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내외 시장에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다. 네. 우리가 경제만은 책임지고 관리한다. 네. 대한민국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경제부처 관리들, 공기업 관리들, 공기업 관계자들 다 손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동안 넘어갔던 정치권의 움직임도 한번 짚어볼 대목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자, 나경원은 보시기에 지금 여든 야든 이번에 아마 탄핵 국면에서 특별하게 이 정치권의 주목은 모두 뭐 계산하고 하느냐고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저는 최초에는 가장 이 법대로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관철되지 않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법대로 원칙대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 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빨리 여야정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안보 부분과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제부총리 부분도 유일호 부총리가 어정쩡한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 갈 건지 새로운 뭐 경제부총리를 모셔서 경제 컨트롤 타워를 확실히 누구를 할 건지 빨리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나치게 뭐 지금 와서 또 뭐 장관, 안행부 장관 뭐 다 이렇게 새로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네. 지금 이 대행 체제를 가는 것을 빨리 안정화시켜서 힘을 실어주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권한대행 체제, 이 과도기 체제에서 결정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2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고 네. 정말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을 미사일 발사에 방어하는 데에 최적의 무기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밀어붙이기식, 네. 역사교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지필진 비공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밀어붙이기식의 국정 운영이 초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네. 여기에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을 현 황교안 총리가 결정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네. 이것은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국정,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지금 뭐 중요 부처가 거의 다 컴퓨터에 지금 해킹이 돼가지고 네. 안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게 그러면 국정 혼란은 조금 덜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가측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는 사드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시에 북한의 움직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정부가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과도 정부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의 변경을 꾀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헌법학적 해석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탄핵으로 불신임받은 정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갖다가 계속 강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위안부 협정이랄지 또 교과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겸허하게 소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여야가 이 문제 갖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차피 짧은 시기에 이런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차기 대통령이 그 문제는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다. 조금 네. 기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북한 정책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뭐 일단 정책 기조는 바뀌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미국에 다녀왔었는데요.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고 보는 것으로 대강 평가가 끝났고요. 그들은 지금 이제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가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미국 국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결정을 해가는 시기인데 사실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을 정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황교안 체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게 됩니까? 우선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증거 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위헌 사유, 위법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뒤에 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 네. 판단하고 그러고서 결론을 낼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넘어간 내용, 탄핵 심판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이번에 현재 탄핵 심판 핵심적인 변수는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탄핵 사유로 기재된 위헌 위법 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 너무 많은 데다가 지금 대통령이 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증거조사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탄핵 소송 절차에서
그 피청구인이 증거 부동의하면 네. 그 검찰에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죠. 네. 그게 가장 큰 변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검은 내년 2월 말이나 이제 한 30일 연장을 하면 3월 말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특검 예. 수사 내용도 현재 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검 그 수사하고 별개로 탄핵 심판 절차는 진행될 거고요. 네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무슨 그 수집된 증거 자료들도 헌재에서 가져다가 참고할 겁니다. 네. 증거로 참고할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섣불리 예단하긴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서너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헌재 결정에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 소추 기각이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탄핵 사유가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 헌재에서 가급적 빨리 할 겁니다. 네. 저는 빨리 할 거라고 봅니다만 네.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 되는 위헌 위법 사실에 대해서 네. 심리 기간이 물리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변수는 1월 31일 날 박한철 소장의 네, 임기 내년 만료고 1월 31일 날. 네. 그 이전에는 솔직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변수인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네. 대별이면 7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소한의 심리 요원마저 이제 마지노선까지 왔는데 네. 여기서 유고가 생긴다면 한 명이 빠져버리면 유고조차도 안 못 하게 되는 되죠. 거죠. 심리조차도 못 심리가 하게 안 되기 되는 때문에 저는 물론 이 20여 개의 위헌 위법 사실 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이 나오게 되면 네. 저는 파면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3월 13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3월 10일 전으로 해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한 63일 걸렸지만 실제로 한 40여일을 소모한 게 뭐냐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중에 네.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반이 무엇이냐 갖고 논쟁을 한 겁니다. 네. 그 판례를 만드는데 40여일이 걸렸어요.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했을 때 헌법에 심각한 훼손이 온다거나 네. 헌법의 권능에 대통령의 그 신뢰에 상당한 타격이 생겨서 통치의 불능 상태를 기본 전제로 하고 네. 법률을 예시한 겁니다. 이 판례는 보수적 판사든 진보적 판사든 보수적 검사든 진보적 검사든 뒤집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례는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의 사건을 놓고 증거만 다투면 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어쨌든 1월 31일 전에가 설 연휴더라고요. 4월 네. 1일. 그 전에 설 연휴 전에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월호 7시간이 그 탄핵 그 소추 사유에 네, 사유에 들어갔죠. 해당하고 마지막 중 쟁점이 네.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11월 25일 날 의원총회 상당히 이제 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뭐 정말 국정 혼란이 네. 빨리 수습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짧아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은 재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점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 전 재판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유만 해도 13가지입니다. 크게 뭐 분류하면 5가지 헌법 위반, 4가지 법률 위반이지만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도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13가지 사유를 대통령께서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재판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의 그 훈시 규정에 있는 6개월, 180일을 180일 이죠. 거의 꽉 채울 수밖에 없지 않나. 또 네. 특검 결과가 이제 3월 말쯤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10여 가지 되는 위헌 사항에 대해서 이 심리 기간이 충분히 아마 흘려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지금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1월 30일 이전에 이 문제가 나겠냐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는 네. 측면에서 네. 하지만 3월 13일 이전에는 끝내주는 것이 지금 물리적으로
7명밖에 남지 않는데 네. 그러면 최소한의 심리를 할 수 있는 현직 재판관이 7명인데 네. 만약 7명 남은 중에서 한 분이라도 유고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는 심리조차도 못할 수 있는 언제 가능성이 없기 심리가 때문에 아예 안 된다. 그리고 또 네. 그 중에서 6분이 또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가급적이면 3월 초 이전에는 맞춰주는 것이 맞고 이 13개, 19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 다 심리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이 13개 중에서도 한두 개라도 분명히 헌법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파면 사유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20가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정말 이 공과 사의 구분의식이 없는 대통령을 갖다 선택했다는 거 자체가 정말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온 국민이 볼 때 사실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본인만 부정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 권한 정지 직전에 민정수석을 또 임명하고 네. 임명하셨잖아요. 저희 이런 납득이 것만 안 봐도 돼요. 정말 공과 네. 사의 구분의식이 없다고 정말 생각되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혼동이 생긴 거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 발표를 보고 상상력 위에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을 사상 누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은 11월 초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K재단, 미르재단은 뇌물죄가 맞다. 검사들이 사건을 구분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전두환 미르재단은 뇌물죄였는데 미르재단도 똑같다. 도 알겠지만 국회 탄핵 결정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탄핵 재판을 해달라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탄핵 재판이 너무 길어질 때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하실 수 있다는 네. 것은 저는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지금 바람직하다고 국민들의 여론은요. 생각합니다. 네. 멈춰서야 할 것은 대통령 측입니다. 네. 멈춰서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네. 더 달려야 합니다. 네. 근데 왜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멈춰서야 합니까? 자, 이제 뭐 국회에서 이 문제까지도 좀 슬기롭게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탄핵 심판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또 오늘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그동안의 수사를 아마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헌재 심판과 특검 이 수사 결과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정이 있는지 황수민 앵커가 간단히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향후 특검팀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특검팀은 20일간의 수사 준비 진행 중인데요. 늦어도 이달 19일에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향후 주요 일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공은 헌재와 특검으로 넘어갔지만 이제 여의도에선 본격적인 탄핵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사실상 조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이 현실적으로 맞게 된 새 국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정계 개편입니다. 자, 먼저 이건 여당발 정계 개편이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서 좀 새누리당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평소에 오늘도 조금 있다가 뭐 비상시국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표결 숫자를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한 60여 명 정도가 찬성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렇지만 그 정도 숫자로 또 탄핵에 반대도 한 것 같습니다. 반대는 56표 나왔죠. 근데 이제 뭐 무효 기권표까지. 결국 당의 지도부 개편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뭐 해체 수준의 청산과 그리고 재창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작업에 있어서 지도부라든지 소위 이제 소위 친박들 주류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당내 투쟁이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오후에 이제 비상시국회의를 열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비상시국회의가 탄핵 국면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는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회의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우리 당의 개혁 문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름도 바꾸고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주승용 의원이 보시기에 일단은 여당이 어떻게 될지가 아마 정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거치보다는 새누리당이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바로 조기의 분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해체하는 다시 수습.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탄핵도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런 기회에 네. 뭐 재벌 계획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계획이 이번 기회에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정치권에 기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당리당략적인 노름에 놀아나지 말고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인데 여기서 야권이 정말 제대로 공조를 했으면 좋겠고 새누리당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개헌하자 하면 개헌도 안 돼버리고 새누리당이 지난번에 4월 대선 뭐 퇴진 6월 대선 주장하니까 그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은 빨리 내부적인 어떤 그 수습에 앞장서고 또 외부에서 또 대선 후보도 영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난 뭐 내부 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당 그리고 걱정 많이 그리고 우리 야권은 당원을 올라가면 차떼기 사건도 있고 그것도 여전히 대의민주주의의 위반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만약에 새누리당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누군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절박한 인식 때문에 단순히 당명을 바꾸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창당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헌 집을 불태우고 새로운 집을 져야지만 보수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의식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또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런 과정에서 누구나 자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저는 3개월 전에 여야 대통령 후보한테 저 편지를 한 번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5번 동안 대통령이 되려는 노력에 그 승부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더라. 우리 나경원 의원님 애쓰시는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